여러분과의 두 번째 시간이네요. 계속 그대로 진행할게요. 그러면은 그럼 교정시설은 수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교정시설과 수용자의 관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원인 사실이 발생하면 이게 형이 확정되면 이런 거죠. 수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죠. 예전에는 특별 권력 관계란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어, 특별 권력 관계라는 것은 소위 행정 주체는 포괄적 지배권을 발동해서 수용자에 대해서 그러한 그 법적 어떤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 강제권을 가지고 수용자는 이에 대한 복종 의무를 부담했었던 특별 권력 관계로 이해된 게 교정이었어요. 오늘날은 어,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내용 외에는 자유형의 어떤 박탈 외에는 그래도 한 국가의 그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관계다.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제한적인 어떤 법률 관계, 제한적인 일반 법률 관계다. 제한되죠. 자유가 박탈되니까.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한 게 그렇게 변해 있다. 권리와 의무가 제한된다. 그런 법률 관계다. 그리고 법률상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까 말했던 공법상 용조물 이용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이제 예전에부터 감옥, 형무소 그랬는데 오늘날의 교정시설은 어떻게 등장했을까요? 소위 근대 자유형, 자유박탈에 의한 수용과 처우 이렇게 이제 변해진 게 근대적 교정시설은 그렇게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근대적 교정시설의 등장에 중요한 것은 이야기했듯이 근대 자유형의 어떤 성립식인데 휴머니즘의 어떤 확산 그리고 이제 감옥 개량 운동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들이었죠. 소위 인권의 문제들이 존중되는. 그래서 늘 이제 이런 시절에 교정시설이 등장한 건 여기에도 몇 가지를 써두었는데 브라이드웰 노역장 이건 뭐냐면은 근대적 교정시설의 시초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설은 있어요. 다른 설도 있지만은 1555년 영국에 설립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이다. 이건 이제 감옥 개량운동 이전이죠. 그때 이제 18세기니까 감옥 개량운동 이런 건. 근데 이제 16세기에 1555년에 영국에 설립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이 브라이드웰인데 이건 뭐냐면은 빈민이나 불황자, 절도범 등을 수용해서 장기간 어떤 교정과 직업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시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형벌 집행보다는 이제 당시에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노동의 부과를 주된 이제 수단으로 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1595년 네덜란드에 남자 수용 시설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암스테르담 노역장이에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에 최초의 자유형 집행 시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근대적 교정 시설의 최초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브라이드웰 그러는데 최초의 자유형의 집행 시설 그러면은 암스테르담 노역장이란 말을 쓰는데 그 이유는 노동을 통한 교화 개선 이런 이제 교정 사회 그런 게 때문에 최초였던 남자 수용 시설로 시작되었고 1597년에는 여자 노역장을 분리 설치했다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소년과 성인을 최초로 분리한 건 뭐냐면은 산 미켈레 가마원인데
이건 1703년 교황 크레멘스가 로마 미켈레 수도원 내에 교정시설을 설치하면서 최초로 이제 성인과 소년을 분리수용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근대적 교정시설이 시초다라고 하는 말을 아까 브라이드웰 그랬는데, 오늘날 과학적인 분리수용, 과학적인 분리수용은 뭔가요? 일단 수용 분류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남자와 여자, 성인과 소년, 초봉과 재범, 또 뭐 환자들, 외국인과 내국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리수용을 시작하고 개개인에 대한 독고 수용까지를 한 최초 근대 교도소의 효시로도 평가받는 것은 이제 1773년 이건 벨기에에 있는 팔각형의 교도소인데 간트 교도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근대 교정 시설들이 쭉 연역적으로 발전해 오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건 뭐라고요? 오늘날의 교도소에 존 하워드의 감옥 개량 운동. 이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1777년인데 존 하워드가 영국과 웨일즈를 돌아보고 유럽도 돌아보고 미국까지도 돌아보면서 전 미주의 유럽의 어떤 교도소들의 실태를 보니 정말 이건 만학이 창궐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감옥 개량 운동을 시작했던 게 존 하워드다. 이때 이제 소위 그런 거 감옥 상태론이라는 책을 써요. 이야기했죠. The State of Prison in England and Wales 그래가지고 그 책을 써서 수용자의 인권 보장과 건강 유지, 연령과 성별에 따른 분리 수용, 그리고 이제 최소한 건강권을 위한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구금 시설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름으로써 최초로 영국에 뭐가 생기냐면 독거 교도소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존 하워드의 영향. 근데 그 이후로 바로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는 최초의 이제 그 필라델피아 교도소 개량 협회가 만들어져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주도를 해서 설립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생적인 교도소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신행정법도 제정이 되고 미국 최초의 독거 교도소인 월럿 교도소가 설치가 되는 급격히 이렇게 교도소가 이렇게 개량된다 그럴까요? 이렇게 좀 교도소 문화가 좀 바뀌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어떤 중요한 교도소 있죠. 구금 제도. 하나는 너희들은 침묵을 강요해요. 주변 사람 옆에서 말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반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주간에도 돕고 야간에도 돕고 이렇게 했던 펜실버니아 제도. 이것은 엄격한 주야 독거제의 교도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너무 이제 가혹하다. 심적으로 피폐하게 만든다. 그래서 낮에는 일을 공동으로 같이 하되 저녁에만 혼자 있어라. 그래서 이제 주간에는 홍고 작업을 시키고 야간에는 독거를 시키는 이런 이제 5번제가 만들어진. 이렇게 근대의 이제 교정 시설들이 이렇게 연역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 그럴까요? 변천해 오고 발전해 온 거죠. 자, 그러면 교정 시설은 어떤 규모와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교정 사회의 어떤 문화가 그렇게 악성 감염도 방지하고 인간적인 구금도 될까 하는 쪽에 대한 고민들의 이야기들이. 분류처우 제도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이 확정된 수용자 개개인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진단 분석해서 그에 상응한 시설과
상응한 처우를 한다. 그 상응한 처우에 제일 중요한 게 시설의 문제와 프로그램의 문제. 근데 교정시설은 오늘날도 가장 중요한 게 소규모화, 특성화. 왜? 그 사람의 특성에 맞는 처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적인 구금이 되기 위해서. 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대규모 시설에서는 관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규모화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할 때는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준칙 무려 1955년에 그런 게 이야기됐다가 이게 공표되기가 1957년이니까 정말 언제쯤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유엔에서는 각국에 권고를 해요. 교정시설의 수용 인원이 500명 이하여야 된다.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권고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권고죠. 그런데 각국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500명 이내로 해요. 미국이 지금 한 230만 명쯤 가둬두고 있어요. 제가 미국을 가서 교도소를 돌아볼 때가 2000년 초인데 그때 이제 200만이었는데 그 사이에 20년 사이에 30만 명 이상이 듣는 것 같아요. 현재는 230만 명을 상회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교도소가 당시에 4,400개쯤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수용 인원을 4,400개 교도소로 나눠 보니까 50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는 절반 이내의 숫자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약 350명 정도 평균, 프랑스도 300명 정도. 인원을 가장 작게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들은 북유럽 쪽,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들. 그때는 150명, 100명 이런 교도소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실종에는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파악해봤듯이 1000명에서 1200명에 이르고 있고 큰 소는 3000명 됐었죠. 이루고 있어서 과밀 수용의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하고 있는 또 추구하고 있는 경기 등급별 교정처우 또는 분류심사에 의한 처우 또 그 특성이 맞는 개별처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현행법의 태도는 뭐냐면 이번에 형집행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설하거나 신설하는 또는 개축하는 그런 교정시설은 수용 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형집행법 제6조 제1항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500명 이내로 앞으로 신설해야 된다. 근데 단서를 둔 거긴 해요.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그 작은 면적에 넓지 않은 땅에 그냥 교도소를 많이 지을 수가 없잖아요. 교정시설을. 그래서 교정시설의 기능, 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둬서 원칙은 그렇게 두고 현실을 감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늘 시설에는 설비란 말도 했었죠. 근데 거기에다는 두 가지를 또 형집행법에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정 설비의 원칙을 천명했어요. 교정시설의 이 말은 뭐냐면 적정 설비란 교정시설의 거실, 생활하는 곳, 그 공간, 교정시설의 거실, 작업장, 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 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할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실의 설비 기준은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 우리는 굉장히 좁은 면이었죠. 1인당 한 평이 안 되는 2.2평방미터의 정도.
어, 교정시설은 채광, 통풍, 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이렇게 이제 설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교정시설은 이렇게 변해오고 발전되어 왔다는데 그 성격상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래서 행영사상, 소위 교정 이념과 자료 한번 바꿀까요? 자료를 바꾸고 이야기할 걸 그랬죠? 교정시설의 규모와 규조는 어떠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먼저 이야기했듯이 무엇보다도 소규모와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유엔 피구금자 최저 기준 준칙에서 공간은 500명 이내로 한다. 의뢰형 집행법도 신축하는 그 교정시설은 500명 이내로 한다라고 원칙은 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상 그게 어렵다. 하겠죠. 학자들도 600명 이상이 되면 처우는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관리에 치우치게 된다. 그런데 이제 교정시설의 구조들은 어떻게 변해 왔을까? 자, 감옥이다. 형무소다. 구금 위주다. 형벌 집행이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그 시절에는 교정시설은 어떠해야 될까요? 뭔가 한눈에 다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죠. 감시 감독이 되도록. 이게 행형의 어떤 형 집행에 대한 형벌 집행에 대한 행정만 강조한다면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교정 이념에서의 중요성이 요즘 뭐죠? 어떻게 변화시킬까? 처우를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부분이 됐을 때는 성격이 달라지겠죠. 그 큰 틀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어요. 소위 응보형주의에서는 처벌 위주에, 응보형주의에서는 범죄인을 수용하는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별 무관심이 있어요. 잘 그냥 가두면 돼요. 시설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 예전에 처음에는 뭐 감옥 이럴 때 내국에도 보면은 탑이나 뭐 암, 굴, 지하실 등에도 수용했고, 놀랍게도 지금도 최악의 교도소 같은 건 미국에도 있어요. 애리조나의 주가 막 사막 교도소, 텐트 교도소. 근데 그 애리조나 주 시장이 당시에 지금도 그 사막 텐트 교도소가 있나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시민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그 사람의 원칙은 이거예요. 너 힘들고 싫으면 들어오지 마. 범죄 안 하면 되잖아. 따뜻한 커피도 없고 뜨거운 곳에 에어컨도 없이 텐트에 가두는, 또 어느 선박교도소 같은 경우 폐선박을 정박시켜서 교도소로 사용하는, 교도소를 지어도 어떤 이렇게 포화 상태로 가는 것들 때문에 하나의 어떤 수용시설을 신축하는 대안으로서도 선박교도소들을 이용하고 있죠. 근데 선박교도소 그러면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교육형주의, 소위 그런 처벌 위주에서 응보형주의에서 교육형주의로 넘어오면서는 그 교육을 하려면 교화 개선을 위해서는 그런 시설, 공간, 설비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변한다는 건 교정 사회가 그렇게 많이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다. 교정 시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음. 예전에 우리는 옛날에는 원형 과목 같은 게 우리나라는 많았어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원형으로 담을 만들어서 가두었던 공간의 문제였는지 원형 과목들도 많았죠. 아무튼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식이에요. 여기 꼭대기에 누군가가 앉아서 모두를 다 내려다볼 수 있다면 이건 감시 감독 기능이겠죠. 이러한 형태들을 파놉티콘형 교정시설이라고 그래요.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에 의해서 고안이 됐는데 주로 이제 원형으로 만들고 독고방을 두는 거예요. 쭉 원형에다 방을 다 두고 한가운데 탑이 있어서 그 위에서 이렇게 한눈에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파놉티콘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모든 것을 본다. 너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다 감시되고 있어. 이런 표현이 파놉티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본다. 는 의미로 한 사람의 감시자가 원형 감독 감옥 그 각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중앙에 위치해서 그 감시대에서 전체 수용 거실과 그 내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든 구조. 구금 위주의, 처벌 위주의 그러겠죠. 그러다 이제 이럴 때는 보안 기능이 강조되는 거. 교도소는 원형 독거방으로 된 구조, 파놉티콘. 늘 파놉티콘과 파빌리온, 좀 이따 이야기할 것은 기억에 둬야 될 용어예요. 근데 엄정 독거제인 이건 펜실버니아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죠. 펜실베니아제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거기는 뭐였어요? 과오 반성.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낮에도 돕고 주간 야간 돕고 하는 교도소. 여기도 파놉티콘이란 말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변화 오면서 파빌리온형의 교도소, 소위 푸신에 의해서 고안됐는데 평렬이나 병렬식으로 이제 원형이 아니라 열로 되어 있는 그렇게 했는데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수용자의 분류 처우 자기의 특성에 맞는 그렇게 잘 분류해서 어떤 특성을 알아서 그 특성별로 시설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병렬이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뭐가 좀 유리하겠어요? 통풍이나 채광도 좀 좋겠죠. 그래서 분류처우하고 보건위생이 보다 좀 더 중시됐을 때 된다. 그래서 파놉티콘에서 파빌리온으로 변화하는 것. 교도소에서도 이제 전주형 교도소, 전주 알죠? 전봇대 쭉 일렬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교도소들 들어가 봤나요? 모든 교도소라고 해도 돼요. 거의 모든 교도소가 병렬식 전주형이에요. 마치 큰 전봇대들을 쭉 뉘어놓은 듯한. 그래서 그런 것을 일자형 수용동의 병렬 구조, 이걸 이제 전주형이라 그래요. 이건 유리한 건 뭐냐면은 대규모 시설이 우리나라 같은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대규모 시설에서의 경비 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좀 인력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죠? 중앙에서 그냥 전체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독립된 어떤 전주들이 세워져 있다면 그 개호 인원이나 그 인력이나 시간들은 좀 더 들겠죠. 내가 시간이 든단 말은 뭐냐면 교도소에서는 순찰들을 돌 때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들,
좀 어려움이 있겠죠. 인원도 많이 들고. 근데 장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경우에 채광이나 통풍 등이 자연 위생에는 좀 유리하겠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도소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면이 있어야 돼요? 넓은 공간. 그래서 늘 지역사회에서 교도소 좀 나가주면 좋겠어라고 했을 때는 정말 딱 나중에 주변이 발전하면 아파트 단지 들어서기 좋은 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관련 지어서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교정시설과 관련 지어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